세 번째, 우유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그 양식 조리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보셨던 방법일 거예요. 우리가 닭 같은 경우도 닭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우유에 이렇게 담그기도 하잖아요. 생선 같은 경우는 조리하기 전에 우유에 담가 놓으시면 비린내가 감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우유 단백질 중에 카제인이 일단 콜로이드 입자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여러 가지 물질을 흡착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우유가 가지고 있는 카제인이 이 콜로이드 흡착 효과를 줍니다. 무엇을 흡착을 하냐면 바로 이 TMA를 흡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생선살, 뭐 솔모르네나 이런 그 생선살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요리 하실 때 우유에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TMA를 충분히 제거시킬 수 있다라는 거, 카제인의 콜로이드 흡착 효과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향신료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일단 그 향이 강한 향신료를 이용해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매운맛을 이용하는 비린맛 감지, 그러니까 매운맛을 씀으로써 우리가 비린맛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생강, 어패류를 가열한 다음에 응고시킨 후에 생강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뭐 이 마늘이나 뭐 고추냉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양파, 마늘, 양파, 파 같은 경우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그 식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히기 전에 굉장히 마늘, 양파, 파 자체가 굉장히 맵고 강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들 때문에 어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여기 생강 같은 경우는 생강의 매운맛은 뭐예요? 진저로, 그 다음에 쇼가오 이런 매운맛 성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우리의 미래를 좀 둔화시켜 가지고 또 동시에 이 생강의 이 성분들이 TMA를 변화시켜서 어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어패류를 가열한 다음에 그 어패류의 근육을 응고시킨 후에 넣으셔야지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킨 후에 넣으셔야지, 아직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선이 익지 않았는데 생강 먼저 넣으시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한식조리 기능사에 보면 동태찌개, 생선찌개 끓이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식재료에 생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생강을 미리 넣는 게 아니라 어때요? 충분히 생선이 익으면 그 다음에 넣으셔야지 우리가 이 생강을 넣는 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매운맛을 이용한 것 중에 그쵸? 고추는 뭐죠? 고추의 매운맛, 캡사이신 같은 거, 또 후추의 차비신, 우리 후추 뿌리잖아요. 이런 것도 어치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겨자의 매운맛은 뭐죠? 다 아실 거예요. 시니그린 들어보셨죠? 이 시니그린 같은 경우도 그 이 일단 그 안에서 이 효소 작용으로 분해가 되면서 머스터드 오일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린 맛을 둔화시키고 어치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샐러리라든지 무의 매운맛 이런 것도, 무도 사실은 생으로 드시면 맵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익으면서 그런 달콤한 맛을 내는데, 뭐 파슬리 이런 것들도 다 황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은 일단 그 황이 가지고 있는 맵고 강한 냄새나 맛 때문에 생선의 냄새를 충분히 떨어뜨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신료라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어류 요리를 할 때 평소에 쓰셨던 파, 양파, 고추 이런 것들, 생강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해서 저희가 생선 요리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긴 없는데 저희가 또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사람들이 쓰는 된장 간장 있죠. 된장 간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된장 간장이 저희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사 먹는 재래식 간장이나 재래식 된장이 아닌 이상 사실은 그 전통 간장이나 전통 된장 같은 경우는 향미나 풍미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된장 같은 경우는 얘도 생선의 비린내를 그 흡착할 수 있는 콜로이드 흡착 효과가 있어요. 된장도. 그래서 여러분 조림하실 때도 적당량 쓰면 좋잖아요. 고춧가루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콜로이드 상의 조미료가 되기 때문에 우유하고 비슷한 효과를 봅니다. TMA를 흡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치 제거하는데 된장을 조금 사용하시면 장점이 있고요. 간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선 조림할 때, 생선 요리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간장의 염분이 단백질 응고를 촉진해서 또 질감을 좋게 하는 동시에 이 간장이 가진 향미로 비린내를 적당량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비린내를 제거하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알코올 첨가하는 것도 비린내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알코올 특히 이제 뭐 청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생선 요리할 때. 그래서 청주 아시죠? 백화수보. 청주 이런 술에 들어있는 석신산이란 성분이 어치를 또 제거하면서 또 생선이 가지고 있는 맛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딱 넣게 되면 조리 과정에서 얘가 사실은 알코올 성분이 휘발되잖아요. 휘발될 때 어치 성분하고 함께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치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선 요리할 때 뚜껑 안 덮잖아요. TMA 같은 경우도 휘발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나라에서는 주로 청주 사용하고 유럽이나 이런 외국 요리에서는 포도주도 사용을 하고 또 청주 없으면 미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런 일종의 알코올 맛을 내는 그런 또 조미료죠. 그래서 이제 미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림 같은 경우는 비린내도 제거하지만 또 어때요? 생선을 조릴 때 표면에 윤기를 주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림은 사본 적은 없는데 집에 이제 청주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적당량을 쓰게 되면 생선 요리에 도움도 주고 또 돼지고기 요리할 때도 쓰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가지 어패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교재에는 4번까지 나와 있지만 된장 간장이나 또 이런 청주나 포도주를 사용해서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8번째 이제 그러면 어패류가 가지고 있는 조리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패류의 조리 특성은 저희가 아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쉽게 보시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어패류의 조리 특성을 먼저 보려면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전처리예요.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드시려면. 그래서 일단 비린내 성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용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어의 비린내 성분은 TMA고요. 그 담수어 비린내 성분은 피페리딘이에요. 얘네들이 다행히 다 어디에 있어요? 비린내 성분이 표피에 많아요. 표피.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다행히 뭐다? 수용성이다 보니까 적어야 될까요? 해수어 TMA 그 다음에 아까 담수어는 뭐라 그랬죠? 피페리딘. 비린내 성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처리는 물로 씻으면서 이 냄새들을 제거하시고 비늘 제거하고 내장 제거 하셔가지고 이제 물기 제거하셔서 어때요? 되도록이면 그 맛있는 맛 성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물로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서 씻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폐류 같은 경우는 2% 정도 소금물에서 1 내지 2시간 정도 수침. 1% 정도에서는 비린내 제거하는데 효과를 주고 제가 드시려면 이제 2% 소금물에 간해서 하면 구워 먹을 때 알맞은 생선구이 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조개류 같은 경우 있죠. 조개류. 어패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폐류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어류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어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폐류, 조개 같은 경우도 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닷물 염도인 이 뭐 조개류 같은 경우는 전처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3 내지 4% 염도가 올라갑니다. 어류보다 3 내지 4%의 소금물에 담가 두시면 이게 스스로 해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닷물 염도하고 맞춰주다 보니까 해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이 안에 있는 이제 뭐 이물 뭐랄까 입을 좀 벌려야지 모래 같은 거 밖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3에서 4를 넘어버리면 이 용도를 넘어버리면 오히려 얘도 어때요? 탈수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조개가 질겨지고 맛이 떨어지겠죠.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개류는 이 바닷물 염도를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 제첩 같은 거 있죠. 제첩, 민물조개 이런 것들은 바닷물에 크는 애들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맹물, 일반 물에 해감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개류 있고 또 뭐 있죠? 갑각류 같은 경우. 갑각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새우 아시죠? 새우는 내장이 어디에 있어요? 내장이 등에 있어요. 그래서 등 부분에 이렇게 등을 가르시면 그 안에 이쑤시개 같은 걸로 꽂이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까만 검은 실 같은 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우는 구부러지는 거 막으시려면 배 안쪽에 아시죠? 장칼집 넣으시면 튀기거나 익혔을 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처리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처리가 다 끝났다. 그럼 이런 어패류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구이죠, 구이. 구이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생선 자체 맛을 살리는데 가장 적합한 조리 방법이 사실은 구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지방 함량이 높은 생선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리법이 바로 구이예요. 그래서 지질 함량이 높은 생선에 양념구이 해서 드시면 맛있죠. 그래서 장어를 양념으로도 먹고 소금으로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을 굽게 되면 비린내 성분이 수분하고 함께 같이 증발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표피 밑에 있는 그 지방이 용해내면서 그 안쪽 근육에 응고된 단백질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생선은 구워 드시면 그 독특한 맛 때문에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조미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소금구이 또는 양념구이로 나누는데 소금구이는 일반적으로 되도록이면 흰살 생선이나 비린내가 나지 않는 신선도가 높은 생선을 선택하셔서 소금구이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2% 정도 간을 해서 드시면 삼투압에 의해서 살도 단단해지고 트리메틸아민도 용출돼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양념구이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진 후에 양념장을 발라가면서 굽는 것이 좋은데 뭐 고추장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타기 쉬우니까 일단 뭐 유장으로 미리 초벌구이 한 다음에 거의 90% 익었을 때 고추장 양념 발라서 구우시면 타지 않게 적당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 단백질은 50에서 60도 정도면 거의 응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고기하고 다르게 너무 센 불에 굽는 것은 굽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타버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림 요리가 있는데 이제 조림은 아시다시피 뭐 끓고 있는 양념장에 어패류 넣어가지고 끓이는 조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국하고 다르다 보니까 조림은 생선의 한 15에서 40% 정도의 조림액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조리하시면 좋고요. 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채소 가열을 좀 그러니까 오래 가열하시는 것보다 빨리 이 생선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게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 붉은살 생선은 약간 비린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한 향신료를 넣어서 그 비린내를 최대한 떨어뜨리면서 이치가 약하게 해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 함량이 붉은살 생선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담백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간장이나 설탕 뭐 이런 것들 조미를 좀 약하게 해서 단시간에 조리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 붉은살 생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함량도 좀 많고 살도 좀 흰살 생선에 비해서는 단단하잖아요. 비린 맛도 강하다 보니까 청주나 뭐 고추장, 고춧가루, 아까 향이 강한 이런 양념들로 해서 조리를 하시면 훨씬 더 어치를 약하게 느끼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제 그 여기 아까 해감을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나오는데 그렇죠? 바닷물이 3%의 소금 용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높으며 그러니까 4%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조갯살이 탈수되어 질겨지는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감하실 때도 농도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생선을 또 드시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회죠, 회. 생선에는 일단 선도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요리 중에 하나죠. 선도와 위생,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오히려 날로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저희가 뭐 식중독 당연히 올 수 있으니까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면 회는 특히 선도와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어나 우럭, 뭐 도미 이런 흰살 생선 회 많이 드시고 고등어나 삼치 이런 또 붉은살 생선도 회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등어 회도 먹고 갈치 회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붉은살 생선은 사실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까 산패가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런 붉은살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을 회로도 많이 선호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흰살 생선이 붉은살 생선에 비해서 결합 조직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다는 건 육질이 조금 질기기 때문에 회를 뜰 때도 더 가늘고 얇게 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생을 충분히 신경 쓰시지 않으면 식중독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식재료를 다루실 때 이 위생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해수어로 먹을 때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담수어 가지고 그 민물에 사는 것들로도 뭐 송어회라든지 이런 거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그 기생충 감염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담수어를 회로 드실 때는 이제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다른 교재에 보면 그 담수어나 또는 강의 하류 부분에 서식하는 어류들은 되도록이면 회로 식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익혀서 드시는 탕은 괜찮은데 날로 넣는 건 이 기생충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라고 하고요. 당연히 회는 먹기 직전에 손질해서 먹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흰살 생선 주로 이용하고 레몬즙을 사용해서 등점점 부분을 잘 조절해서 근육을 그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pH를 맞춰주면서 음전화와 양전화가 이제 0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등전점이잖아요. 그래서 생선회를 먹을 때는 이렇게 이제 무채가 깔린 경우가 볼 수 있는데 이 무채가 푸짐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도 한다라고. 근데 이제 무채 쓰는 데도 있지만 그 약간 그 아시죠? 이렇게 그걸 뭐 이름을 생각해 그거 천사채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팁이 있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유어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유어도 당연히 흰살 생선 주로 이용합니다. 주로 뭐 많이 이용해요? 대구 또는 또 광어,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많이 먹는 거 동태, 조기, 또 저희 어머님은 서대를 그렇게 꼭 서대는 완전 흰살 생선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꼭 명절에 쓰세요. 근데 이게 부쳐놓으면 좀 식으면 비린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동태가 부쳐놨을 때 가장 냄새 덜 나는데 이런 거는 맛없다고 오히려 조기나 서대 이런 거를 힘들게 포를 떠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유어는 따뜻할 때 드셔야지 좀 비린내가 좀 덜 나더라고요. 얇게 포를 떠서
수분 제거하셔서 소금, 후춧가루 밑간한 다음에 밀가루 입히고 달걀물 입혀서 지진 게 바로 전유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는 과정에서 이제 후추도 뿌리고 소금도 간을 하면서 비린내를 증발을 시키고 또 열에 의해서 단백질을 저희가 단단하게 하면서 익히면서 부드러운 생선살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5번째 전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는 이렇게 어패류의 조리 방법에 전유어까지 나와 있는데 또 이제 좀 추가를 하자면 튀김도 있을 수 있어요. 튀김. 뭐 이제 우리가 생선가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추가로 하자면 튀김, 뭐 새우튀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선을 많이 튀겨서 드시진 않지만 또 뭐 예를 들어 뼈째 튀겨서 먹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생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섬진강에 사는 그 생선이 뭘까요? 그 생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제 이런 것들 튀겨서 먹기도 하고 또 뭐 그 새우나 오징어 이런 것들도 어때요? 튀김옷 입혀가지고 튀겨 드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단 생선은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시게 되면은 그 재료 자체 그 안에 그 재료 자체 본연의 수분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재료 자체의 수분을 보유시킬 수 있는 조리법 중에 하나가 튀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팁이 하나 있다면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박력분을 사용해서 튀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거 오징어 튀기실 때는 중력분이 아니라 박력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튀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찜도 있죠. 찜. 저 생선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찜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했든 간에 장점이 뭐예요? 다른 어떤 요리에 비해서 영양소 용출이 굉장히 영양소 손실이 적은 조리법 중에 하나가 찜이죠. 근데 이제 그 조림하고 또 다른 점은 국물 속에 용출되는 그런 성분들이 찜을 하게 되면 또 어때요?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생선을 쪄서 또 소스를 만들 때는 그 찐 국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찌는 건 생선 본연의 모양, 그렇죠? 일단 모양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찜이죠. 모양하고 풍미를 유지하는 게 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찜을 하고 나서 양념을 좀 맛있게 드시려면 그 밑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국물을 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위에 끼얹어 주시면 훨씬 맛이 있는 찜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패류로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식생활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발효식품, 수산 발효식품 뭐가 있을까요? 김치 담는데 빠질 수 없는, 그렇죠, 젓갈 있죠. 젓갈. 그래서 우리가 뭐 생선 통째로 하거나 아니면 조갯살이나 새우나 뭐 이런 것들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저장하는 조리 방법이 바로 이 젓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한 20%, 그러니까 원료의 20% 정도의 소금과 소금하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빛이 투과하지 않는 그런 용기에 담아가지고 윗부분 소금으로 덮어서 공기 차단해가지고 뚜껑 딱 닫아서 한 2, 3개월 상온에서 저장을 하면 이제 젓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젓갈은 이 그런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그런 그 속에서 내염성 세균하고 또 자체 효소로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되면서 결국엔 그 생선이나 조개나 새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되면서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유리 아미노산이나 다양한 핵산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칠맛을 내주는 거죠. 우리가 그 자체로 반찬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양념으로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뭐 갈치 속으로 담근 갈치 속젓 같은 경우는 김치 담글 때도 쓰시긴 하지만
또 조미하셔서 쌈 싸 먹는데 드시기도 하고, 조개젓도 마찬가지고, 새우젓도 그렇고요. 새우젓도 김치 담그실 때 활용하시기도 하고, 돼지 수육이나 이런 거 드실 때 찍어 먹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젓갈이고, 또 이제 이 젓갈이 또 완성된 다음에 그거를 또 걸러내서 뭘 만들어요? 액젓을 만들죠. 그래서 젓갈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상온에서 발효를 시켜서 이 어패류의 근육에서 나오는 모든 효소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해된 후에 걸러요. 걸러서 이거 끓이시죠. 끓여서 이제 보관하시면 액젓이 되는데, 아마 집에서 젓갈 이때 걸려서 끓이시면 아마 집에 냄새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끓이셔서 살균해서 보관해야만이 이제 액젓으로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액젓은 이제 원료가 젓갈이죠. 이제 젓갈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발효된 시간도 훨씬 길고 모두의 그 효소에 의해서 맛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 액젓이 젓갈에 비해서 맛과 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 만드는데 뭐 솔직히 젓갈은 없어도 액젓은 반드시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액젓으로 김치에도 넣지만 다양한 요리에 조미료로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패류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또 하나의 식품이 발효식품 중에 젓갈과 액젓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것들을 활용한 가공품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패류가 아시다시피 육류에 비해서 굉장히 저장하기도 좀 까다롭고, 또 어때요? 부패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안동 강고등어 이런 것처럼 가공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게맛살, 맛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패류의 가공품이에요. 그 다음에 오징어 있죠. 오징어, 백진미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어때요? 우리가 백진미 같은 경우도 오징어 가공품이잖아요. 그래서 마른 반찬 하실 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 소세지 아시죠? 소세지, 천하장사 소세지 이런 거 보시면 저도 그거 TV에서 그 키즈 프로그램에서 보고 알았는데 소세지 먹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뒷부분에 보진 않았는데 이 소시지 만들 때도 명태 어육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세지 말고요. 그 뭐라 그럴까, 그 돼지고기 가공품 소세지 말고 천하장사 이런 거 만들 때 이 어육의 살로 이용해서 이런 가공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패류는 이렇게 한 9가지 정도로 조리 가공품들, 조리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런 조리의 역발상으로 발효식품, 가공품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패류 챕터는 끝나게 되겠어요.